경제 빙하기 계속해서 상당히 그 위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까 싶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경제에 그 치명타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 노인들만 많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만 많고 경제 활동을 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으면 다른 도움이 없이 어떻게 가계 경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절대 이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런 변화까지 생각하면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예. 네. 조 기자님, 네. 산업부 기자시죠? 네. 기업에 출입하시면서 보면 이런 인구 절벽에 대해서 기업들의 대응이 어떻게 좀 눈에 띄십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기업의 민첩함, 기민함, 시장을 보는 눈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래도 무언가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건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전자업계 저는 삼성전자랑 LG전자를 주로 출입을 하는데 보통 이 큰 회사에서 내놓는 것들은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뭐 큰 TV, 큰 냉장고, 뭐 큰 가전제품 등의 주로 주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회사가 1인 가정을 겨냥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제품을 유지하면서 작은 TV, 뭐 작은 냉장고, 작은 전기 오븐 같은 걸 내놓는 걸 보면서 이 기업이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1인 가정 시장이 커지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점점 좀 줄어들면 오히려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언뜻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에코 붐 세대까지의 그 감소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 근데 분명히 그런 숫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향후 한 몇 년 동안 2차 베이비 부머의 에코 세대들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서 몇 년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정책 투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5, 6년 지나면 청년 실업 문제는 그럼 해소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명석하고 뛰어난 학자도 5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혁명이 가지고 오는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또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 수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우리가 섣불리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사실 이제 그 집들이 빈집이 또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는데 워낙 우리 사회가 부동산이 뭐 폭증하고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저도 집이 없는데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들은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항상 일부만 가지고 가고 예? 그것이 나빠질 때는 피해를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들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은 대출, 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우리 사회가 개인 그 전세금 보호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많은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충격을 입고 피해를 보는 분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진행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적응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해리 덴트가 얘기한 그 인구 절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절벽이잖아요.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출 문제로 인해서 경제 전체에 충격을 가지고 오는데 그 방식이 2008년 우리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대출의 문제 이런 어떤 파국 국면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냥 마냥 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이나 이런 그 청년 일자리하고는 달리 복지 비용은 긍정적일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복지 비용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사회 그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 이게 인구 절벽 문제로 이 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재정 여력이 줄인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도 아니고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입을 일을 생각하니까 참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집단 같지 않습니까? 근데 쪼개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OECD에서 가장 높고 그것도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 평균에 비해서. 근데 그분들이 또 노인들이 어디 많이 사시나요? 지방 또 농촌에 많이 사세요. 결국은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의 문제로 생각하면 노인들의 문제고 그리고 고령자들의 문제고 이제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는 게 사실 노인 문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일자리로 사실은 끌어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그분들이 사회적 생산적 기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생산 기여도 하고 복지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은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줄여가거나 혹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줄여가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도 낮을 뿐더러 배제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면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모님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전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인구 절벽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그 우려스럽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봤는데요. 또 국민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을 고려할 때 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실감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